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인플레, 물가 지표가 나왔죠. 그리고 환율 전쟁, 유로화도 그렇고 엔화도 그렇고 이머징 마켓 통화들까지 전부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라서 이 환율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실적 시즌까지 본격적으로 스타트된 한 주였습니다. 일단 미국 물가부터 보면은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6월 CPI가 전년 대비 9.1%가 나왔습니다. 기대치가 8.8%였는데 그것보다 더 높았죠. 그리고 내역을 살펴보면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이 여전히 주 원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더 빡센 긴축에 대한 긴장감이 잠시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어요. 물가가 높게 나오면은 금리를 더 빨리 올려서라도 물가를 잡아야겠다라는 이 걱정이죠. 그래서 미국 연준의 7월 FOMC가 26일, 27일 이렇게 예정돼 있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아예 100bp 올린다, 75bp가 아니라 100bp 올린다는 시장 전망이 하루 단위로 7.6%였던 게 CPI 발표 나고 80%까지 치솟았다가 그 다음에 43, 29%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 이 품목별 CPI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서비스 지수고 빨간색이 이 물건 관련된 지수인데, 서비스 지수가 계속 오르고 물건 관련해서는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이 초록색 에너지와 이 노란색 푸드를 보시면은 이거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연준 내 강성 매파 탑2, 제일 매파인 사람들 2명, 블라드와 월러 이사 모두 다 7월 기준금리 인상 75bp를 지지를 했어요. 100bp가 아니라 75bp 인상을 지지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표 보면서 쫓아가도 된다는 의견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도 7월 이후로는 물가 꺾일 수 있다는 기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매파 인사들조차 일단은 75bp 인상을 지지를 했고, 그래서 시장에 녹아있는 7월 FOMC 금리 인상 폭에 대한 확률을 보시면은 75bp 올리는 게 70%, 그리고 100bp 올리는 게 29% 수준까지 변했죠. 그래서 이거를 일간 단위, 주간 단위도 보실 수 있는데, 일주일 전만 해도 7.6%밖에 안 됐던 100bp 인상의 확률이 여전히 이제 30% 가까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물가라는 지표에 전 세계 모두가 주목을 하다 보니까 6월 CPI 발표를 앞두고는 아예 가짜 보고서까지 돌았어요. 그래서 찌라시가 퍼지면서 시장에 영향을 줬었는데, 찌라시에 무려 10.2%가 오를 거다라고 나왔죠. 근데 이제 이게 가짜라고 밝혀지면서 시장이 좀 좋았다가 이게 실제로는 9%가 넘게 나오는, 여전히 엄청 높게 나오는 수치가 나왔었죠. 근데 어쨌든 이 찌라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게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하는 건데 찌라시가 아니라 거의 정말 진짜 보고서 같죠. 그래서 여기 10.2% 이렇게 녹아있는 찌라시 보고서가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물가가 발표된 이후에 바이든은 직접 나서서 시장 달래기를 하고 있죠. 물가를 진정시켜야만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6월 CPI 수치가 후행적으로 발표되죠. 7월 중순이 돼서 발표가 된 지표다 보니까 최근 한 달 동안 실제로 휘발유 가격이랑 식량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6월 CPI에는 이게 다 반영이 안 됐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시장에서도 어쨌든 7월 이후로는 물가가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이 생산자 물가 자체는 근데 여전히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제조업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서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생산자 물가라는 게 이 원가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소비자 물가에도 이제 시간차를 두고 반영이 되기는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올랐다는 사실은 사실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데,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는 방향으로 압박을 주고 있긴 한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후행 지표들이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의 변화는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바이든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 걱정은 현재는 일단 계속 더해지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룸버그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1년 내 경기 침체 걱정이 47.5%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번 달만 해도 30%였는데 많이 올라왔고, 실물 경제의 선행 지표인 구리 가격도 계속 빠르게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랑 반대로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미국 6월 소매 판매 자체는 기대치 이상이었어요.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비가 꺾이지 않았다, 지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JP모건에서 이제 실적을 발표할 때도 똑같은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랑 기업의 대출 수요 자체는 여전히 튼튼한 모습을 보였었어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소매 판매나 이 은행주 실적 대비해서 그만큼 중요한 지표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 이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도 기대 이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환율 시장을 살펴보면은 유로화 가치는 끝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대비 달러 환율이 1대1, 유로 달러 페리티라고 부르는 이 1대1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2002년도에 유로화가 실제로 출범이 됐는데, 2002년 당시 환율이 안정되지 않았을 때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유로당 1점 몇 달러라는 식으로 더 많은 달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로 이제 똑같이 다시 1유로면은 1달러, 1달러면 1유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왔죠. 이게 왜냐면은
보면은 유럽도 이번 달부터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릴 예상이긴 한데 미국은 미친듯이 올리고 있죠. 지금 뭐 75bp, 100bp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럽은 사실 경제가 그만큼 좋지는 않아서, 그리고 요새 에너지난 때문에 그만큼 더 빡세게 올리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긴축 속도를 어차피 못 따라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풀린 게 줄어드는 속도가 달러가 풀린 게 줄어드는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유로화 가치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더 약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게 엔화 가치도 24년 최저치 뚫고 끝없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달러당 엔화가 이제는 막 139엔 뭐 이런 식으로 엔화 가치가 엄청 낮아진, 즉 달러당 엔화 환율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를 했죠. 근데 여기서 기존 집권당, 이 경기 부양을 해오던 기존 집권당이 세력을 더 키웠고, 일본 중앙은행 구로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더 풀겠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이 이제 엔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반대로 미국의 긴축 속도를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시면은,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100bp 인상을 했고요. 여기도 시장 예상치는 75bp였는데 그걸 뛰어넘는 100bp 인상을 했고, 뉴질랜드도 50bp 올렸고요. 여기도 이제 3번 연속 빅스텝, 3번 연속 50bp씩 올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머징 마켓인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기준금리 200bp 올렸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단위가 큰 모습을 보였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사상 처음으로 빅스텝 한 번에 50bp로 인상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지금 2.25%인데요. 이 차트를 보시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미국보다 더 빨리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현재 2.25%까지 와 있긴 한데, 미국이 현재 1.5에서 1.75%이 범위 안에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데, 이번에 75bp를 만약에 올린다 하면은 한국 기준금리가 바로 역전이 되겠죠. 그래서 이 한미 기준금리 역전에 대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 왜냐하면 한국보다 미국이 금리가 더 높아지게 되면은 해외 자금 입장에서는 굳이 위험한 한국에 투자를 하면서 더 낮은 금리를 얻을 바에는 아예 미국에 그냥 투자를 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얻자, 이런 식으로 이머징 마켓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미국으로 다시 자본 유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머징 마켓들도 환율 방어를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 대비해서 이머징 마켓 환율들은 계속해서 작살이 나고 있는데, 칠레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페소화 가치가 20%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차원에서 외환 시장에 뭐 30조 넘게 개입을 한다고 하고, 태국 바트화, 뭐 터키 리라화 이런 통화들은 달러 대비 가치가 정말 이제 역사상 최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참고로 터키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뭐 78%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예 자릿수가 다릅니다. 에너지 관련해서 글로벌 트렌드를 하나 살펴보면은, 이 원전이라는 게, 원자력이라는 게 유럽에서 지난주에 이제 발표가 났죠. 이제 이거를 친환경으로 포함시킨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이제 받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도 원전을 되살리는 데 관심이 많아서 이 생태계를 조속 복원하라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유럽 주요국들도,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도 원전에 다시 힘을 쏟으려는 상황이고, 일본에서도 심지어 원전 관심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2011년에 대지진이 난 이후에 원전 대다수가 아직도 멈춰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재정비도 해야 되고 새로운 안전규칙도 적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느렸었는데, 여름에 이미 지금 전력난을 겪으면서 겨울 전까지는 재가동 속도를 좀 높이자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 원전 외에 에너지 세계의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있죠. 근데 미국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지금 잘 가다가 이번에 또다시 좀 힘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에 힘든 모습을 보인 이유가, 미국에서는 어쨌든 바이든이 예산안을 이제 통과를 시켜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엄청나게 인프라 투자금을 쏟아붓는다, 부자들이나 기업들 증세를 한다, 이런 안을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의회에서 계속 보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 상원의원의 의석 수인데 민주당 50, 공화당 50 이렇게 갖고 있죠. 정확히 말하면은 이 민주당 내 두 개 자리는 민주당이라기보다는 좀 연합군 자리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정확히 반으로 나뉜 상황에서 캐스팅 보트를 이 의장인 카말라 해리스가 들고 있어요. 근데 카말라 해리스가 어쨌든 이 데모크라츠, 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 다 이 바이든 연방 예산을 지지하고 카말라 해리스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 이제 방점을 찍어주면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내 의원인 조 만친 상원의원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바이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 내 팀킬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 중에서도 좀 중도 좌파, 중도에 훨씬 가까운 좌파이기 때문에 바이든이 풀려는 예산안은 너무 많이 부담스럽다, 이제 미국 경제에 오히려 부담이다라는 식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이 이제 11월에 상원의원 선거를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인물들이 좀 바뀔 거예요. 근데 이번 상원의원 선거를 하고 나면은 오히려 공화당이 더 유리해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이 11월 전에, 선거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이 조 만친 상원의원의 반대 의지를 보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에 돈이 안 풀릴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좀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국의 상황을 빠르게 짚고 가면은 중국에서도 이제 소매 판매, 6월 소매 판매는 이제 미국처럼 잘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분기 GDP 성장률이 완전 쇼크였죠. 그래서 올해 목표치가 GDP 성장률 5.5%인데 시진핑은 계속해서 이거 달성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밀고 있긴 한데 모두가 이거 안 된다고 보고 있죠.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3.3%까지 깎았습니다. 5%도 아니고 4%도 아니고 3.3%까지 깎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빅테크 때리기가 끝날 듯 하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지분 매입 거래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벌금을 때려 맞았고요. 사실 액수 자체만 보면은 각각 5억 원, 10억 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빅테크 반독점 기조가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좀 불안한 이슈고 게임 신규 허가를 이제 중국에서 얼마 전에 다시 내줬는데 근데 여기서도 역시 빅테크, 이 텐센트와 네디즈에서 유통하는 게임은 안 내주고 좀 더 작은 회사에서 유통하는 게임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어요. 그래서 빅테크의 반독점을 계속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입장이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하나 더 있었죠. 알리바바는 클라우드 사업부가 굉장히 큰 사업부인데 여기서 고객사 데이터를 해킹당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심지어 그 고객사가 중국 공안 정부다 보니까 규제 더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걱정이 더해졌고 이제 투자부서 인력도 3분의 1 감원하는 등의 이런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마카오의 카지노 회사들도 리오프닝과 함께 도움을 받나 했더니 그렇지 않고 오히려 팬데믹 재확산 이제 봉쇄들을 하면서 영업장을 문 닫으면서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기업들 실적 발표가 시작된 한 주였죠. 보통 실적 발표 시즌이 금융주들 실적 발표로 시작을 하는데 모건 스탠리와 JP 모건이 첫 바다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놓고 보면은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실망을 했는데 이걸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미래 손실에 대비한 충당금을 미리 쌓은타 때문이에요. 이 말은 지금 당장 손실이 난 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손실이 날 걸 대비해서 혹시 사람들이 돈 빌려고 했는데 못 갚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당금을 미리 쌓아놓으면서 손실 반영을 한 거고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돈을 잘 갚게 되면은 나중에 이익으로 다시 거꾸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모건 스탠리나 JP 모건과 다르게 시티가 다음날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진짜 정말 잘 나오면서 금융주 전반을 끌어올렸어요. 실적이 잘 안 나온 이런 은행들, 자산운용사들까지도 다 같이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금융주, 이 은행주라는 게 굉장히 넓은 범위의 섹터 구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어떤 식으로 이제 은행들을 분류해야 되는지 저희가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서 이걸 참고를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아까 환율 전쟁을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같이 환율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밖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을 이제 미국 달러로 환산해서 회계상으로 잡을 때 오히려 수익이 굉장히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요. 왜냐면 달러가 강세니까 해외 통화로 벌어들인 돈을 달러로 바꾸면은 더 조금밖에 달러를 받지 못하겠죠.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 미국의 S&P 500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 29%의 매출이 이제 미국 밖에서 오는 상황이고 이게 빅테크로 가면은 59%예요. 그래서 실제로 제일 심한 막 퀄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막 90 몇 프로가 해외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 환변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어쨌든 이 빅테크 회사들은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환율 영향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1년간 직원 1%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글로벌 기업의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가 이 펩시죠. 펩시, 콜라, 그리고 스낵들을 파는 회사인데 여기는 어쨌든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펩시도 인플레 반영해서 제품 가격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여전히 잘 사먹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힘입어서 펩시는 계속해서 제품 가격을 더 올릴 전망이고요. 그래서 매출 가이던스까지 이제 잘 나왔는데 수익성은 어쨌든 여기도 힘든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전쟁 여파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비용이 올라가니까 매출은 느는데 그 이상으로 비용이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달러 강세 당연히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겠죠. 또 재밌는 실적 하나가 반도체 파운드리 전 세계 1위 업체죠.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대해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꺾인다, 굉장히 줄어든다라고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오는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사실 반도체도 굉장히 티어가 다양하잖아요. 최고 성능 반도체부터 좀 더 쉬운 뭐 아날로그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티어가 다양한데 이 TSM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계속해서 최첨단 공정을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 비중을 높이고 거기서 계속해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현재 7나노 이하 미세 공정 비율이 절반 이상입니다. 매출에서 나오는 한 51% 정도가 5나노와 7나노의 이 초고 성능 반도체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제품별로 살펴보면은 고성능 컴퓨팅 부문이 이제 제일 큰 매출원, 그리고 두 번째가 스마트폰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더 공산품화되는 이런 제품들보다는 계속해서 엣지를 만들어가면서 최첨단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이제 공급이 어쨌든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서 그만큼 뭐 마진은 계속 지키면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영역으로 확장을 계속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뉴스 중에 재밌는 걸 살펴보면은 이미지 기반 SNS인 핀터레스트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동주의 펀드인 엘리엇이 여기에 지분을 매집하고 있다는 이제 소식이 전해지면서였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주의 펀드가 들어오면은 이 회사들의 경영을 효율화 개선시키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 이제 무슨 일이든지 하기 때문에 이 핀터레스트 투자자들은 엘리엇이 뭔가 더 해주겠지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고 핀터레스트는 SNS로 어쨌든 덩치 엄청 커진 상황에서 커머스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는
CEO까지 바뀌었어요. 창업자가 CEO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만두고 구글 커머스에서 CEO를 모셔와서 이제 너가 좀 커머스 계속 키워달라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한 상황인데, 엘리엇 같은 경우도 이베이 지분 사가지고 이커머스 비즈니스, 이베이는 이커머스 회사죠. 효율화를 계속해서 이제 시도했던 그런 이력이 있다 보니까 이번 핀터레스트에서도 뭔가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말 이제 테크 회사들,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좋은 뉴스들만 전해지길 기대하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